여러분, 혹시 어제 점심에 뭐 드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어제 점심에요? 점심에 뭐 먹었지? 내가 그 김치볶음밥 해주잖아 내가. 기억 좀 해. 어제 점심에 안 먹은 것 같은데. 소중한 사람의 전화번호는 혹시 외우고 계신가요? 연인 관계 맞으시죠? 네. 서로 번호 알고 계세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정말? 5807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원래 알고 있었는데. 010-2482? 아닌데? 뭐지? 조금 더 얘기 좀 하세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인데도 까마득한 옛일처럼 기억이 나질 않고 매일매일 통화하는 애인의 전화번호도 잘 외우지 못하는 현대인들. 디지털 시대가 진전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퇴화된다는 사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요즘 전철을 타면 보이는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손안에 펼쳐진 작은 세상. 손쉽게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모두 이 안에서 찾을 수 있게 되었죠. (2014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 수는 3,782만여 명. 국민의 대다수가 스마트폰의 편리함에 매료되어 버렸습니다. 가족, 연인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의 전화번호까지 줄줄이 외우고 다니던 시절은 이제 옛 이야기. 이제는 종이책을 책장 가득 쌓아놓고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전자책 수만 권이 저장될 수 있으니까요. 힘겹게 물어 길을 찾을 필요는 더욱이 없어졌죠. 내비게이션만 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곳 어디든 쉽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점점 발전하면서 이 작은 기기에 사람들이 점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뇌에도 조금씩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잘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비게이션 없이는 길을 찾지 못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현대인들에게 찾아온 새로운 증상, 이른바 디지털 치매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디지털 IT 기기를 너무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기억력 어떤 장애라든지 신경을 많이 안 씀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여러 가지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노래 가사를 이제 외우지 않아도 가사를 앞에서 다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노래 부르러 가서 불편함 없이 노래를 부를 수 있지만 막상 이제는 뭐 통기타를 들고 기타를 친다든지 했을 때는 이제 노래 가사가 잘 기억이 안 나서 노래를 못 하잖아요. 예, 이렇게 되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항상 이용을 하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망가졌을 상황이나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제 어디도 찾아갈 수 없는 이런 상태.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치매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하게 됩니다. 공들여 정보를 찾지 않아도 힘겹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우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머리가 해왔던 일들을 기기가 대신 해주니 머리는 상대적으로 퇴화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디지털 치매인 것입니다.
마치 운동량이 부족한 환자들의 근육이 바람 빠진 풍선처럼 수축되는 것과 같은 원리로 뇌의 기능이 위축되는 것이죠. 사람의 뇌는 사실은 뇌가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일을 할 때 작동하는 어떤 뇌하고 또 잠시 쉴 때 작동하는 어떤 뇌하고 10명이면 한 8, 9명은 다 스마트폰 들고 뭔가 열중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뇌가 사용하는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에는 쉬는 뇌가 활성화가 잘 됐었다면은 지금은 일하는 뇌만 계속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 디지털 기기가 현대인을 위협하는 더 큰 요인은 사실은 사람의 쉴 시간이 더 줄어들어서 쉬는 뇌 영역이 기능이 더 약해진다라는 그 영향이 훨씬 더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기억력의 어떤 장애라든지 또 자기 자신이 안정이 안 되고 불안함, 초조 어떤 이런 이제 느낌들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꾸만 충동적인 어떤 면, 과격한 면이 드러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죠. 디지털 치매는 심해지면 일상 기억의 장애까지 초래하게 되는데요. 전날 뭘 먹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외출을 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 아마 많을 겁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패딩 잠바 입은 거밖에. 그냥 청바지에 이렇게 간단하게 옷만 걸치고 있는지 잘 기억은 남나요. 트레이닝복 입고 갔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기관은 발달하고 그렇지 않는 기관은 퇴화한다는 용불용설.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며 퇴화된 뇌의 기능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인체는 운동을 많이 할수록 근육량이 늘어나고 단단해집니다. 위축된 우리의 뇌 또한 근육처럼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여러 방법을 통해 다시 건강하게 되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뇌가 뭔가 무슨 질환이 있어서 망가진 게 아니기 때문에 뇌를 그야말로 잘못 활용을 한 거잖아요. 좋은 어떤 생활 패턴대로 뇌를 다시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뇌가 정상 기능을 점점 찾아갈 수 있게 되겠죠. 디지털 치매 상태는 뇌가 그만큼 어떤 영역이 기능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거를 열심히 되살리는 활동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거죠. 뇌 기능을 되살리는 활동을 통해 위축된 뇌를 다시 튼튼하게 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그 방법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방송 뉴스가 시작되기 전인 방송국의 한 스튜디오를 찾아갔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나운서의 대본 리딩 연습이 한창이었는데요. 또 이미 시행 중인 청소년 쉼터나 숲체험 활동, 위기 청소년 심리 상담, 가족 인성 교육, 공감 캠프도 프로그램에 연결됩니다. 김천 경찰 소리를 내서 대본 리딩을 하시나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제 입에 맞게 써진 게 아니라 기사이기 때문에 좀 더 제 입에 맞게 좀 읽으려고 하고 또 어려운 부분 그냥 눈으로 읽고 와서 하는 것보다 한번 읽어보고 소리 내서 해보고 속도랑 어떤 장단음 같은 걸 체크했을 때 방송했을 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이렇게 또 한 번에 여러 번씩 소리를 내서 읽어보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관용 눈으로 대본을 읽을 때보다 소리내어 읽을 때, 즉 낭독을 했을 때 어려운 문장에 대한 이해가 빠르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이 가능해진다는 아나운서의 말에 우리는 주목했습니다. 스타트 인 큐. 앵커로 컷.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낭독에는 과연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일까요? 애초 알려진 것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9세기 조선의 저작거리에는 책을 읽어주던 직업적 낭독가 전기수가 있었습니다. 문자 해독력이 대부분 없었던 그 시절 청중에게 전기수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대단했었죠. 아이에게 부모가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면
아이는 책 내용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하는데요. 낭독이 주는 힘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뇌교육 훈련원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 살펴보았더니 선생님께서 한창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거미와 거미줄은 뒤죽박죽 엉망이 되었고요. 너무 세차게 뛰었나 봐. 날아가는 새는 총알에 맞은 줄 알았어. 이게 뭐야? 메뚜기가 너무 세차게 날아가서 총알이 지나간 줄 알았대요. 이야, 마음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어디 있지? 메뚜기 찾아 있어요? 아이들이 마치 동화책 속의 주인공이 된 듯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고 위로 슝 떠오르는 거예요. 메뚜기가 이렇게 소리내어 책을 읽어주는 것. 먹으려고 이것이 뇌교육과 무슨 연관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날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날 수 있는지 못 나는지는 몰랐대요. 근데 낭독의 어떤 차이는 음성 언어로 내가 표현을 하고 내 귀를 통해서 뇌에 이제 인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읽어주는 그 언어에 아이들이 집중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뇌가 반응을 일으켜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어떤 흥미나 재미나 아니면 이제 상상하는 부분이나 창의성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좋은 영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읽어줍니다. 하나, 둘, 셋 하시면 우리는 낭독에 대한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3명이 한 팀이 되어 팀별로 같은 동화책을 건네준 뒤 한 팀은 눈으로만 읽는 묵독을, 한 팀은 소리내어 낭독으로 각각 3분씩 같은 페이지를 읽게 했죠. 그런 뒤 자신이 읽은 동화책 속의 단어들을 생각나는 대로 나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답안지에 더 많은 단어를 나열한 팀은 바로 소리를 내어 책을 읽은 낭독팀이었습니다. 낭독의 정확한 뜻은 눈으로 글을 바르게 보고 머리로 그 뜻을 생각한 후에 입으로 말하듯이 소리를 내어 읽는 것을 말합니다. 눈으로 본다는 것은 시지각을, 소리를 내어 내 목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청지각을, 머리로 그 뜻을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추론력을 기르는 것이죠. 뇌 그림을 통해 낭독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의 뇌에는 눈을 통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 시각 영역과 소리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 청각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과 청각 부위에서 들어온 정보를 분석하는 베르니케라는 영역이 있죠. 정보는 뇌의 시각과 청각을 관할하는 부위에서 분석되어 베르니케 영역으로 보내져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된 정보는 브로카라고 불리는 영역으로 가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어지는데요. 낭독을 하게 되면은 집중이 되죠. 그죠? 시각 정보보다는 양쪽에서 똑같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시각을 통한 거하고 청각을 통한 게 양쪽에서 같은 정보가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같이 그 회로망을 따라서 같이 정보가 전달이 되니까 시각을 눈을 그냥 말로 하지 않고 책을 읽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2배 이상의 그런 정보가 뇌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죠. 낭독하고 낭송하는 거는 단순히 책을 읽는 것보다 집중력도 좋아지고 뇌에 더 많은 그 정보가 동일한 정보가 들어가니까 더 이제 그 정보가 강화되겠죠. 예. 이렇듯 낭독은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을 증진시켜 좌뇌와 우뇌를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두뇌 훈련 방법입니다. 자, 뭐가 보였을까? 천자문을 공부할 때 반드시 큰 소리를 내어 익혔던 우리의 옛 선조들은 낭독에 이와 같은 힘이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19문 반에 신발이 왔다. 아니 지상에는 아니 지상에 낭독이 주는 힘은 어디까지일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중이세요? 네, 신앙송을 지금 낭송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앙송반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이 있거든요. 한 달에 4번인데 한 3년간을 한 번도 빠짐없이 나왔어요. 가슴을 울리는 낭송의 목소리, 가파른 삶 굽이굽이 돌아와 앉은 깊고 떨리는 목소리, 얼었던 명치 끝으로 절절히 흘러갑니다. 찬바람을 낭독의 또 다른 말, 낭송입니다. 낭송은 디지털 세계 속에 살면서 디지털이 만든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인지의 힘을 튼튼하게 하는 운동법 중 하나로 공감각적으로 뇌를 자극해 인식과 기억을 돕습니다. 한 소녀를 만납니다. 가슴이 마르진 않았네요. 낭송을 하니 또한 마음이 좋아지고 정서가 안정된다고 합니다. 소리내어 시를 읽고 있으면 시의 리듬을 따라가며 몸의 기운이 상승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시 낭송을 능가하는 약은 없다고 하는데요. 거기에도 그럴듯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24주 기일에도 아름답게 꽃꽂이 해놓을 세상에서 가장 절제되고 농축된 언어로 이루어진 시를 통해 세심한 관찰력과 풍부한 감수성, 상상력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자신 안에 또 다른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내가 노인 된다는 건 나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할머니야. 그래가지고 너무 살맛이 안 나더라고. 신앙송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쓰신 그 시인들의 그걸 보면은 아, 이렇게 마음을 비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구나. 요새는 그래갖고 많이 치유를 내 마음 스스로 받지요. 스스로. 시를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중에서 어떤 동화를 느끼시는 것 같아요. 본인과 같은 비슷한.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시에 있는 글씨를 보면서도 읽지만 거기 보면 시에 왜 여백이 많이 있잖아요. 그 여백에서 본인의 마음을 이끌어내시더라고요. 그 안에 그러니까 왜 안 보이는 글씨를 읽으시는 거예요. 시를 읽으면서 그 처음에는 분명히 이제 글만 읽으셨는데 나중엔 시를 읽으시다가 그다음에 시에 없는 그 주변의 여백에서 본인의 마음을 읽으면서 치유를 받으시는 것 같고요. 디지털 치매 증상. 그것이 심해지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울증에 빠지면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가 생겨 자신과 미래, 주변 세상에 대해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인지적 왜곡이 일어납니다.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우울증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진전될수록 우리는 점점 나약해집니다. 하지만 낭송에는 힘이 있습니다. 낭송 그리고 낭독은 읽는 사람에게 온전한 집중과 행복을 주는 아날로그 치유법입니다. 이미 정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진짜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 행복한 우리 시간을 위해서 박수. 정말 뭔 재미로 안고가 없는 빵이야. 아니 눈물 났네 신선생님. 늙은 거야 여기가 우리가 늙어서 그래. 아니 작년 가을에 카페 우리는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의 한 재활치료센터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61세의 이용직 환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환자는 뇌혈에 폐색이 발생하여 뇌에 공급되는 혈액량이 감소하면서
뇌 조직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뇌경색을 앓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좌측 뇌교 손상은 신체 일부의 기능 이상을 불러왔는데요. 바로 우측의 팔과 손 부분에 편마비 증상을 일으킨 것입니다. 신경세포 줄기가 좌측 대뇌피질에서 시작을 해서 좌측 뇌교를 거쳐서 우측 상지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상에서 좌측 뇌교를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우측 상지로 가는 신경세포 줄기의 손상을 받고, 따라서 우측 상지의 기능 이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측 상지 부분에 편마비를 겪고 있는 이용직 환자의 재활치료법은 건측 상지운동 제한 치료법. 이는 환자의 건강한 팔을 쓰지 못하도록 고정하고 마비가 생긴 팔로만 활동하게 하여 그 기능을 향상시키는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마비된 팔을 강제로 사용하도록 훈련시키면서 연결된 뇌의 가소성을 증진시킨다는 원리가 적용된 치료법입니다. 신경을 자극함으로써 손목이나 손의 운동을 유도를 하게 되고, 손목이나 손의 운동을 유도를 하면서 다시 그게 대뇌피질에 손상받지 않는 다른 뇌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상된 뇌 부위를 대신해서 건강한 뇌의 영역을 발달시키고 확장시키고 변화시킨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촬영놀이 하는 것처럼 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만들 수 있겠다는 얘기겠죠. 다시 말해 단순한 손 훈련을 통해 손상받지 않은 부위의 뇌가 활성화되고 그 뇌가 확대되면서 손상된 뇌의 기능을 대신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로 인해 뇌 질환이 호전되고 뇌 기능의 이상으로 발생한 상지의 마비 증상까지 호전될 수 있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찰흙놀이를 하듯이 우리의 뇌를 원하는 대로 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손과 뇌의 상관관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간의 뇌에는 대뇌피질 한가운데 운동 영역을 담당하는 운동중추사령부가 있습니다. 운동중추사령부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처럼 신체의 각 부분을 통제하는 많은 사령실이 있습니다. 신체의 각 움직임은 바로 이 영역의 명령에 따라 조절되는데요. 움직임의 정밀도와 복잡성에 따라 사령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림을 보면 손, 입, 혀 등 세밀하고 정교한 운동을 통제하는 사령실의 크기가 몸통을 지배하는 사령실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각각의 사령실 면적을 차지하는 신체의 비중에 따라 그 모습을 사람으로 복원해보면 이렇듯 기형적인 비율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복원된 사람의 엄청난 손 크기입니다. 손을 지배하는 사령실이 차지하는 비중은 운동중추사령부 전체 크기의 30%. 손가락의 움직임이 얼마나 정교한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손은 전체 우리가 몸에 한 수십 분의 1밖에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운동중추와 감각중추의 약 30%가 손을 움직이고 감각 안에 쓴다. 그 다음으로 또 많은 뇌가 그만큼 많은 부위를 차지해서 그 부위를 움직이고 감각한다는 말은 이 부위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손과 혀는 우리의 뇌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의 인류 문화를 창조하는 데 가장 원동력이 된 부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2009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유임주 교수팀은 손운동과 뇌 구조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손해를 보면은 꼭 뭐 같아? 나무 잎사귀처럼 생겼잖아. 얼핏 보면은 그냥 쉽게 뚝 잘라 보면은 이 부분으로 나눠지지. 가운데 있는 게 손의 벌레 부분이야.
규칙적인 손 운동이 뇌의 크기와 구조를 변화시켜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은 20대 초반의 대학 농구 선수 19명과 일반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운동선수들은 평균 키 185cm에 평균 몸무게 81kg으로 농구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이고, 반면 대조군인 일반 대학생들은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기 공명 영상으로 소뇌벌레의 소역 부분을 3차원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뇌는 물론 소뇌의 전체 크기는 두 그룹 모두 비슷했지만 눈과 손의 협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뇌벌레의 소역 부분은 농구 선수의 경우 1.04 세제곱센티미터로 일반인 0.89 세제곱센티미터에 비해 0.15 세제곱센티미터, 즉 14%가량 더 크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의 벌레 부분은 가장 손해 중에서도 원초적인 기능을 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다든지 쓰러지지 않게 잘 유지한다든지 걸음을 걷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손의 벌레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은 시각 정보와 손의 운동을 잘 조절해서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농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드리블을 계속하면서 눈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패스해야 될 우리 같은 편 선수들도 막 찾아보기도 하고, 또 다른 상대편 선수들을 피해가면서 내가 어디로 패스할 것인가 계속해서 눈 운동과 손 운동을 반복적으로 연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운동인 거죠. 결국은 반복적으로 손의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되뇌 부분, 그 다음에 이것들이 기저핵 부분으로 오고, 또 이것들이 뇌줄기로 왔다가 손해로 신호가 가고, 손해에서 처리된 정보가 다시 대뇌로 갔다가 이 척수로 내려가서 우리의 근육까지 전달되는 그 경로를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부분의 경로가 더 튼튼해지고, 그런 부분에 관여하는 신경들이 더 그러니까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근육을 계속 이렇게 하면은 그쪽 부분의 근육이 커지듯이.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어떤 특정한 뇌 회로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쪽 부분의 뇌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동물과 비교하여 사람의 문화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도구 만들기나 글쓰기, 그림 그리기 등 대부분의 활동이 정교한 손의 움직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개의 손가락이 서로 협력해 움직이는 활동은 수학자들조차 도저히 해석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하죠. 손은 뇌의 계획과 프로그램에 따라 단순히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운동 중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손사령실을 되풀이에 훈련시키면 운동 중추는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집어들고 찌르고 쥐어짜고 만져보고 밀치면서 터득한 손의 감각이 뇌의 정교한 신경망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학습을 하거나 집중해서 일할 때는 베타파가, 긴장이 이완되고 편안한 상태일 때는 알파파, 졸립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에는 세타파, 그리고 숙면을 취할 때에는 델타파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말은 일할 때의 뇌파와 쉴 때의 뇌파가 이렇듯 서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요, 뇌가 각성 상태가 확 올라가면서 과각성 상태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흥분이 되어 있는 베타파하고 하이베타파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이런 과각성 상태가 일단 만들어지고요. 여기서 뇌가 계속 피로해지고 이제 리듬감도 깨지고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점점점 망가지고 깨지고 여기서 다시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고 오래 지속이 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뇌가 이제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는 상태로 빠지게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제 쉬는 뇌에 관련된 뇌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요 옆에 건요. 사람이 치매가 왔을 때 손상되는 부위인 거예요. 이 보면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쉬는 뇌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치매랑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 우리는 낭독과 손 운동을 통해 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본 것은 디지털 기기로 인해 균형감이 깨져 피로해진 뇌에게 다시 균형을 찾아주는, 즉 약해진 쉬는 뇌를 다시 튼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에 앞서 평범한 30대 여성의 뇌파를 먼저 측정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안정 상태에서 세타파의 점수가 매우 높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타파는 선잠에 들거나 주의가 산만할 때 나오는 뇌파죠. 일단 이분은 좀 스트레스 상태이고요. 좀 약간 과도한 집중 상태. 그러니까 오늘 좀 오후가 되다 보니까 좀 피곤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정 상태 뇌파를 보게 되면은 이 좀 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나면서 스트레스 상태이고 좀 오히려 눈을 감았는데도 불구하고 긴장하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쉬는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 그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호흡을 깊고 편안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나 산소량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우리 몸의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는 감소하게 되는데요.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가 감소되면 우리의 뇌에는 알파파가 출현합니다. 알파파가 이렇게 출현할 수 있도록 트레이닝하는 부분은 현대인들한테 많이 필요한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이렇게 수많은 정보들과 자극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이제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뇌파 상태가 굉장히 이제 많이 그 높은 주파수대로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스트레스 현상들이 나타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휴식을 취해줬을 때 그 원래 뇌가 가진 그 기능을 이제 회복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뇌가 컨트롤하는 그 의식 작용부터 해서 몸 안의 그 생체 작용까지 다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도록 뇌가 이제 돌아오거든요. 뭐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명상이나 뭐 호흡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네. 짧은 명상이 가져오는 뇌파의 변화는 얼마나 될까요? 30분간의 명상과 스트레칭 후 다시 이 여성의 뇌파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명상 전 85를 기록했던 세타파의 지수가 49로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뭐 두뇌 그 트레이닝 시간이 짧은 거에 비해서는 좀 이렇게 안정 상태가 많이 스트레스 상태에서 좀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고개를 흔들어 주거나 호흡, 몸의 움직임, 신체의 변화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좀 복잡한 상태에서 좀 안정이 됐고요. 된장찌개 50개만 10번씩만 세도록 할게요. 선생님부터 시작. 하나, 둘, 셋, 아홉, 열. 칙하다. 이곳은 다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뇌교육 훈련원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전 이곳에서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튼튼해지고 있어요. 단전 튼튼, 단전 튼튼. 위로도 발도 건강해져요. 오. 바로 뇌체조입니다. 뇌는 우리의 몸 구석구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뇌체조를 통해 몸을 활성화시키면 우리의 뇌도 함께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어깨 툭툭, 어깨 툭툭. 좋아요.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후. 편안한 정서 상태를 위한 명상과 단전 호흡도 이곳의 필수 프로그램이죠. 일주일 동안 힘들었던 거, 기분 나빴던 것들은 입으로 후 뱉어냅니다. 후.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고. 뇌체조를 통해서 어떤 몸의 감각들을 활성화시켜주면 뇌에 그게 영향이 그대로 가기 때문에 뇌의 어떤 혈류량이라든지 산소량이 굉장히 풍성해져서 뇌가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편안한 정서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편안한 정서 상태라는 걸 이제 뇌파로 말하자면 알파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알파파 상태에는 아이들이 무언가를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영재아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나오는 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상태를 아이들이 경험을 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집중력이 훨씬 더 이제 좋아지는 상태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준비됐어요? 네. 자, 무슨 꽃이 필지 몰라. 무슨 꽃이 필까, 무슨 꽃이 필까. 곤충은 아니에요. 동물도 있어요. 개구리 꽃이 피었습니다. 우와, 현재 진짜 개구리 같아요. 뱀꽃이 피었습니다. 오, 벌써 여기까지 왔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자, 이번에 무슨 꽃이 필까? 바퀴벌레 꽃이 피었습니다. 어린 시절 동네 친구들과 자주 즐겨하던 추억의 놀이죠. 어쩐지 요즘은 동네에서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곳에서는 즐겁게 뛰어노는 것 또한 뇌교육 프로그램의 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청소년들을 공부하느라고 굉장히 힘든데 그래도 수학 공부하다가도 하루에 한 1시간 정도 이내에 땀 흘리고 운동하면은 훨씬 학습 효과가 더 좋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리노이의 한 고등학교에서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한 학생들하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하고 수능 점수를 비교해 보니까 영교시 체육 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학업 성취도가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져 있는 사실입니다.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한 그런 노인 집단에서 운동을 하지 않은 그런 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인지 능력이 좋고 심지어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뇌가 이렇게 위축이 되는데 그 위축되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예방이 되는 그런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요거 그 밑으로 사이사이를 적을게요. 한국뇌과학연구원과 하와이 주립대에서는 낭독과 뇌체조, 놀이를 포함한 뇌교육을 35주간 받은 초등학생 그룹의 변화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정서 지능을 나타내는 EQ가 일반 그룹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지수는 일반 그룹에 비해 점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할 것을 강요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는 결과입니다. 우리의 쉬는 뇌를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이외에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중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디지털 기기들을 잠시 멀리하고 아날로그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인데요. 친한 사람에게 손편지를 쓰거나 인터넷 기사보다는 신문이나 책과 같은 활자 매체를 읽는 것들이 아날로그적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과거에 다 이제 학교에 가면은 저희 때만 해도 일기를 항상 써오게 그게 숙제였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대인들한테 그게 더 굉장히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예, 하루가 끝난 다음에 잠자기 들기 전에 디지털 기기도 꺼놓고 내가 하루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회상을 해보고 이런 어떤 활동, 하루를 정리하는 활동 이런 게 쉬는 뇌를 강화시키면서 나한테 안정감과 자신감도 주고 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쉬는 뇌는 실제로 아무 생각하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때 활동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뇌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새로운 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일단 비워야 한다는 명언을 되새길 시간입니다.